안녕하세요. 자, 이제 발달사에서 서구 우리 사회복지 전체 역사 중에 이제 사회보험 단계부터 복지국가 단계까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회보험 단계는 이제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던 것이 빈민법이었죠. 그다음 민간활동 단계였지만 이 빈민법은 공공부조입니다. 오늘날에. 자, 이제 이 사회보험 단계는 이 독일에서 먼저 만들어지죠. 그래서 독일의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그다음 이제 영국의 국민보험법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사회보험의 태동,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 정책의 시작이다. 자, 그리고 사회보험 전신은요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제조합입니다.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요거요. 자, 빈곤선 밑이 이제 공공부조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사회보험으로 대체하는 건데, 자, 공공부조의 기원은 빈민법이에요. 반면에 사회보험의 기원은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제조합입니다. 우리 뒤에서 사회보험 제도와 공공부조 제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뒤쪽에 이제 정리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공제조합이 뭔지는 알아야죠. 그래서 공제조합, 바로 자조조직입니다. 노동자들이 자기들끼리 돈을 걷었어요. 돈을 객출해가지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 다친 사람을 도와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헬프 조직이다, 자조조직이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그것을 국가가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회보험입니다. 자, 태동배경 보니까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사회 문제, 즉 자본주의 발전과 각종 사회 문제의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화에 따른 노동자 계급의 급증, 노동자의 정치적 세력화, 이제 삼인주의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사회민주주의 이론에서. 자, 거기 산업화라는 요인이 작용하고 산업화는 숙련된 노동자를 요구한다. 이 산업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제 산업화 이론에서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진다 설명합니다. 어떻든 게 이제 태동 배경인데, 자, 이제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도입 배경 바로 채찍과 당근 정책이었습니다. 비스마르크, 제가 왼쪽에다가 인물 설명을 해놨는데요. 비스마르크는 철혈제상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독일의 영토를 통일해요.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통일한 다음에 영토 통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부 통합을 위해서 당근과 채찍, 즉 채찍과 당근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 채찍이 뭐였냐면 사회주의자 진화법, 이 마르크스주의에 물드는 노동자들을 경계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 진화법, 그리고 그게 채찍이었다면 노동자들에게 이제 당근을 줘야 돼요. 그래서 당근이 바로 사회보험이에요. 자, 거기 이제 권위주의적 개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 권위주의적 개혁이다. 이걸 온정주의적 개혁이라고 해요. 온정주의. 거기 동그라미 2번 마지막 보니까 국가 온정주의적 개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온정주의를 제가 날개 쪽 밑에다가 지금 설명해 놨는데요. 온정주의는 가부장제를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면 따스로 온자에다가 초코파이 정자입니다. 정을 의미하는 정자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온정주의는 마치 부자 간의 은혜.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돌봐주는 이유는 왜 돌봐줍니까? 자녀들이 아빠가 나를 도와주는 것을 돌봐주는 게 돌봐줘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아버지는 그냥 내 자녀를 그냥 돌봐주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주는 거예요. 그냥 시혜예요. 시혜. 그렇죠. 시혜. 그러니까 독일의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은 국가가 노동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한 것이지 노동자들의 권리 때문에 해주는 건 아니에요. 노동자들이 요구해서 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권위주의적 개혁,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시혜예요. 시혜. 그렇죠. 시혜. 가부장제적 개념으로 주어진 것이다. 노동자 계급을 국가 권력에 결속시킨다. 즉 노동자들이 국가에 충성하게끔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즉 노동자들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획된 거예요.
국가 온정주의적 개혁이고, 그다음 이제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 무조건 외워야죠. 이건 7, 4년 이렇게 외워도 되고, 자 제가 암기법 넣어놨는데, 자 지금 이제 사회보험입니다. 먼저 사회보험 시대인데, 이 사회보험은 독일하고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죠? 근데 독일의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은,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인데, 팔팔한 비스마르크가 쌈지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영토 통일하고 사제를 털어서 연구한 것이 사회보험이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알았죠? 철혈제상 비스마르크, 팔팔한 비스마르크.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면 됩니다. 또는 이제 7, 4년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순서하고 연도까지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자, 여기는.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좀 봐야 하는데, 질병보험은 건강보험이에요. 건강보험. 알았죠? 질병보험, 건강보험. 자, 거기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안 됩니다. 육체 노동자와 화이트 칼라 저임금, 화이트 칼라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산재보험. 임의적 사회보험 형태로 이미 산재보험이 있었어요, 독일이. 자, 그 문장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과거 기출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제가 하도 그 문제 질문을 많이 줘서 제가 우리 현재 통합기출문제집에서 이제 그냥 그 문제를 빼버렸는데, 왜냐면 강의 듣지 않고 문제만 푸는 사람들이 자꾸 이게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독일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장 먼저 도입한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독일로 보게 되면 질병보험이 먼저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질병보험을 먼저 도입하지 않았어요. 뭘 도입했냐면 산재보험을 먼저 도입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역사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자, 5대 사회보험 순서가, 우리나라는 이렇습니다. 5대 산의 연고는 노인에게 효과가 좋다.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자, 5대 사회보험은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산재보험이 먼저 만들어졌거든요. 알았죠? 그래서 답은 산재보험이 답이었어요. 그러면, 아니, 독일은 그러면 질병보험이 최초인데,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독일도 임의적 사회보험의 형태는 산재보험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알았죠? 예, 그런 의미에서 넣어 놓았으니까. 근데 이제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사회보험 하면 이제 그건 이제 강제적 사회보험으로서 독일에서 질병보험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해됐죠? 자, 오히려 또 이게 또 이해 안 된다고 하시는 분 혹시 있으면 질문 주세요. 예. 자, 그다음 이제 산재보험 보면, 거기서 그래서 이제 산재보험은 이제 사용자만 보험료를 부담했죠. 지금도 뭐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자, 근데 이 산재보험은 사회주의자들의 경우에 이 노동자들을 국가복지의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봐서 산재보험의 도입을 반대했다라고 하는 사실 좀 알고 있으면 되고, 노령폐질연금. 노령폐질연금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안 됩니다. 자, 그것만 알면 돼, 그것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영국으로 가는 이유는 이제 영국에서 실업보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자, 영국은요, 1909년 이 빈민법 보고서가 아주 중요해요. 영국 사회에서. 왜 그러냐면, 영국은 빈민법을 제정하고, 즉 공공부조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회보험을 도입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독일이 먼저 도입을 했고, 그 이후에 1909년에 이 빈민법 보고서, 이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것도 지금 옛날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 시험하고 관련 없어요. 잠깐 그냥 부담 없이 들으세요. 긴장 푸시고. 자, 뭐냐면 영국에
보수당이 집권을 했었어요. 보수당이 이제 벨퍼스당이 총선을 앞두고 구민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 때문에 왕립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자, 근데 1905년에 이제 벨퍼스당이 이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근데 1906년에 총선에서 보수당이 패해요. 그래서 자유당이 집권해버려요. 자, 영국에서 이 보수당이 패하고 자유당으로 오게 돼요. 참고로 이 보수당은 보수주의예요. 보수주의. 즉 극우예요. 극우. 자유당은 여기는 이제 자유주의인데 이때 자유주의 뭐냐면 중도우예요. 무슨 말이면 얘보다는 얘가 더 진보적이에요. 그렇죠?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버려.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래서 1906년 이제 자유당이 집권하면서 자유당 거기 집권은 이제 1905년부터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1905년에서 1914년 연도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1905년부터 이렇게 어쨌든 총선에 패해가지고 이제 자유당이 집권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보고서, 그러니까 위원회는 여기서 만들었는데 그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어버린 다음에 1909년에 보고서가 발간이 돼요. 근데 이 보고서가 일치된 견해로 나오지 않고 분리된 보고서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입니다. 다수파 보고서는 빈민법을 존속시키자, 그냥 사회보험 필요 없고 공공부조제도인 빈민법으로 가자, 유지 존속시키자. 근데 이제 소수파 보고서는 빈민법 없애버리자, 해체해버리자, 우리도 독일처럼 사회보험 도입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 다수파 보고서의 그 주축이 됐던 것은 자선조직협회 이 회원들이었고요. 소수파 보고서의 주축은 페이비언 협회의 회원들이었고, 이 페이비언 협회, 이 페이비언 사회주의, 중도 좌거든 이데올로기에서 이제 돼서 공부하게 되면, 네, 이 페이비언 협회의 회원들은 나중에 이 소수파 보고서의 주축이었던 이들이 나중에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노동당의 브레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자, 어떻든 이제 거기에 이제 자유당이 이제 집권하게 돼가지고요. 자유당에서 거기에 뉴 리버럴리즘으로 나왔죠. 이거 서울시에서 나왔었는데요. 뉴 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OX 문장에 네오 리버럴리즘 나와 있죠. 그죠? 그것도 신자유주의로 번역하는데, 그 네오는 복지국가 위기를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극우예요. 극우. 근데 거기 뉴 리버럴리즘은 걔는 중도 우를 얘기합니다. 중도 우. 자, 자유방임의 시장경제를 비판하였다는 점에서 자유방임의 시장경제를 신뢰하는 현대의, 즉 복지국가 위기기의 신자유주의와 정반대 입장이다. 어떻든 이러한 진보적인 성향의 보수당보다는 진보적이었던 이 자유당이 집권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개혁 입법들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결국 국민보험법이에요. 그것만 알면 돼요. 알았죠? 여러 가지 법들이 제정이 되는데 그 중에 국민보험법, 1911년 국민보험법. 그래서 영국의 1911년, 영국은 누가 제정한 거죠? 자유당이 집권하면서 제정된 거예요. 자유당에 의해서. 자유당이 집권해가지고 1911년에 국민보험법이 제정이 됩니다. 근데 이 국민보험법은 제1부와 제2부로 나뉩니다. 제1부가 건강보험이었고요. 제2부가 실업보험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 건실하게 만들었다. 건실하게! 이렇게. 알았죠? 요거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면, 미국은 자, 이제 여기 복지국가 시대로 와서 복지국가 시대에 복지국가 먼저 확립기가 있게 되는데, 복지국가 확립기 1920년에서 1945년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이 제정이 돼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1942년에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간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미국의 사회부장법은요. 여기가 사회보험 2개, 공공부조 3개, 그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얘가 사회보험이 2개였거든요. 근데 이 2개가 뭐였냐면은 얘는 여기는 건실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노실이에요. 즉 노령연금과 실업 이 2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영국이 복지국가거든요. 더 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건실하게 만들었어. 아주 튼실하게, 건실하게. 근데 미국은 영국보다 복지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니까 아주 노실노실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이렇게 구분해야 되고. 자, 그러면 거기 영국의 국민보험법,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입니다.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져 있다고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 거기에 보니까 보험료는 노사정,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 3자 부담 최초.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았죠? 제1부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2부 실업보험. 구조만 알면 돼요. 구조만. 그래서 오른쪽 날개 쪽에다 제가 영국과하고 미국과를 비교해놨습니다. 그죠? 건실, 노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복지국가 단계로 가죠. 거기 자유주의 내용 변화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뉴 리버럴리즘과 이제 네오 리버럴리즘 지금 차이점을 좀 설명하려고 자유주의 변화를 좀 넣어놨습니다. 자, 지금 사회보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온 겁니다. 복지국가 시대로. 자, 이제 복지국가 시대. 황립기, 팽창기, 위기기, 재편기인데 이 황립기는 1920년부터 1945년입니다. 자, 복지국가 확립을 위한 동인들. 복지국가가 확립되게 된 그 동인들이 뭐냐? 먼저 국가 책임주의가 확립되었다. 국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하면은 복지의 공급 주체가 누구다? 바로 국가다. 알았죠? 이게 이제 복지국가예요.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복지사회라고 하면은 복지의 공급 주체가 사회다 라고 하는 것이고, 사회의 다양한 주체에 참여. 바로 복지국가, 복지다원주의와 같은 개념이에요. 복지사회는. 복지국가 이제 국가복지가 이제 강한 걸 얘기하는데, 본래는 자, 이게 복지국가 확립은 결국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바로 경제 대공황과 그 다음에 전쟁이에요. 자, 이 전쟁은 복지국가 발전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페어 스테이트, 즉 전쟁 국가가 웰페어 스테이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자, 거기 노동조합, 사회 민주주의의 정치적 세력화, 그 다음에 케인즈의 경제이론, 이게 이제 복지국가 확립기와 황금기를 떠받치는 경제이론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베버리지 보고서, 그 다음에 국제적인 노력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사회부장법으로 와서요. 봐보세요. 이 구조를 알아야 돼, 구조를. 자, 거기에 태동 배경은 미국의 사회부장법이 제정된 이유는 뭡니까? 개인주의적 복지 정책인 미국에서 국가가 개입하게 되는 이유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대량의 빈곤이 발생됐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1929년 경제 대공황이에요. 자, 이 경제 대공황은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실업률이 90%에 달하는 지역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업률이 높았다는 것이고, 40%, 50%, 90%에 달하는 지역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당시에 이것도 옛날 이야기 해주겠습니다. 잠깐. 이 점하고 상관없어요. 자, 당시에 이제 집권하고 있었던 대통령이 바로 후보 대통령이었어요. 미국의 후보 대통령이 이런 그 대공황 상황에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이건 미국식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개입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선에서 이제 진보적인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고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 경제 대공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뉴딜 정책,
누질 정책과 함께 시행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질 정책은 제1차 누질 정책, 제2차 누질 정책이 있는데 2차 누질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회보장법이에요. 자, 연도 알아야 돼. 연도. 자,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뉴딜 정책과 함께 시행되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자, 근데 이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 2개, 공공부조 3개, 사회복지 서비스로 들어 있고요. 아까 사회보험은 2개,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더 나가야 돼, 이제. 노령연금은 연방직영, 실업보험은 연방과 주가 함께 또는 주정부가 시행했다, 운영했다 하면 맞습니다. 알았죠? 연방과 주가 함께 시행했다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주정부가 운영했다고 해도 맞습니다. 노령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지역은 제가 아까 90%에 달했다 그랬으니까 주마다 다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주정부가 운영한다 이렇게 좀 구별을 해서 좀 외우면 좋겠고 거기 이제 산재와 의료보험은 없었습니다. 자, 그다음 공공부조 3개. 아동노인 장애인이에요. 그죠? 아동노인 장애인. 물론 그 종류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공공부조는 거기에 연방재정 지원이 이제 중요하고요. 사회복지 서비스 보니까 연방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줬네요. 그죠? 연방. 연방이 이렇게 역할을 많이 했구나. 그죠? 연방정부에서. 자, 연방정부를 축소하고 주정부의 역할을 강화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문장이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기출문제에서 기출문제 분석 강의 반드시 들어야 돼요. 알았죠? 웬만하면 아니라 들어야지 제가 정확하게 빨리 이해가 가능하니까. 더군다나 무료 강의로 진행이 되니까요. 물론 이제 이 강의가 통해서 이제 또 그게 이게 다음 연도에 이 강의가 진행됐을 때는 또 무료 강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23년을 대비한 강의에서는 지금 무료 강의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니까. 자, 거기 이제 그 빈곤 아동 부조. 자, 그다음에 거기 AFDC로 바뀌게 되고 이 AFDC가 탐프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연방 보조금. 자,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그 세부 내용 몰라도 돼요. 자, 그다음에 베버리지 보고서로 갈게요. 베버리지 보고서 1942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이 베버리지는 제가 왼쪽에다 설명을 해놨지만 복지국가의 아버지, 사회복지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정책에서. 실천에서는 이제 사회복지 어머니 하면 메리 리치몬드 선배님을 사회복지 어머니라고 하는데요. 자, 거기 1942년 12월에 발간이 되었고요. 자, 국가 재건을 위해 극복해야 할 5가지 사약. 자, 거기에서 먼저 보고 외워야죠. 5가지 사약. 근데 우리가 이미 외웠는데 질병과 빈곤과 질병은 안 외워도 되고 그죠? 무조건 있는 거니까 빈곤이 결핍 궁핍이죠. 그 다음에 불나무, 불에 탄 나무를 베버리지가 베버렸다. 그죠? 이렇게 외우라겠죠. 불나무, 불결, 나태, 무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는 거기에 그 표에 보니까 제3의 길에서 적극적 복지 해가지고요. 베버리지의 지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든스가 제시했다. 그래서 그 제3의 길인데 적극적 복지. 자, 우리 이제 제3의 길을 사상에서 공부할 겁니다. 그 영국에서 제3의 길에서는 이게 유럽 좌파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베버리지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후배들,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주의 후배들이나 다름이 없는데, 근데 제3의 길에서 우리 선배들이 했던 베버리지 케인지안 복지국가는 소극적 복지다. 우리는 적극적 복지할 거다. 라고 하면서 선을 그어요. 그게 바로 제3의 길입니다. 근데 제3의 길에서 베버리지의 그대 5대 사약, 그러니까 베버리지가 내가 소극적 복지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알았죠? 그래서 이제 5대 사약을 적극적 요소로 바꿔요, 기든스가. 그래서 그게 짝짓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 인천시, 대구시 과거 더 나왔어요, 사실은. 제가 기초표기 다 안 했는데, 그거 보면 이제 빈곤은 의존하니까 자율적으로.
자, 질병은 건강으로, 무지는 교육으로, 불결은 안녕으로, 나태는 진취성으로. 이게 짝짓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왔어. 자, 베버리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베버리지 선배님은 사회보장을 소득보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보장 프로그램이라고도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베버리지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주제도와 보조제도로 나뉩니다. 주제도는 강제적 사회보험, 보조제도는 국가보조. 국가보조가 바로 공공보조예요. 자, 요거예요. 제가 이거 그림 그리는 거 있죠? 이게 지금 베버리지 선배님이 지금 고안한 거예요, 이게. 자, 여기 이 선이 바로 국민 최저선이에요. 국민 최저선. 그렇죠? 국민 최저선. 자, 여기가 국민 최저선. 주제도가 누구라고요? 얘라고요, 얘가. 보조제도가 국가부조. 즉 공공부조예요, 공공부조.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임의보험도 있죠. 임의보험 있잖아요, 임의보험. 거기 보조제도 밑에. 그죠? 강제보험 대상자 중 소득이 많은 사람을 위한 소득 비례보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임의라고 하는 말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민간보험이 이제 임의보험이죠. 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국민 최저선을 보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리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회보험은 여기서 지금 떵떵거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잘 살고 있어, 이 사람이. 소득과 재산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사업 실패하고 또는 이제 뭐 병에 걸려 수술하다가 또 장애를 입게 되고 또 이혼을 하게 되고 뭐 등등등 쭉 떨어지더라도 이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보호의 사회보험은 얘는 보호의 하한선의 개념이에요. 하한선. 적어도 이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자, 반면 공공부조는 여기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을 적어도 이만큼은 먹고 살게끔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의 상한선의 개념이에요. 여기는 보호의 상한선의 개념. 그러니까 둘 다 무슨 선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선을 지키려고 하는 이 선. 알았죠? 이 선을.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가 바로 요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국민 최저선 이상을 근데 이거 말고 국민 최저선 그 이상까지를 보장받고 싶어 해. 그것은 임의보험으로 해결하라 이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 임의보험, 강제사회보험 대상자 중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임의보험 가입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처음에 국민 최저선 이상을 보장하고자 한다. 사회보험이. 그러면 틀려요. 알았죠? 국민 최저선 그 이상까지 보장받으려는 것은 임의보험에서 하는 것이고. 그럼 또 하나가 이게 주제도입니다. 이게 주제도. 그 다음에 여기가 보조제도예요. 보조. 그러니까 베버리지 선배님은 지금 둘 중에 뭘 중요시 여긴 겁니까? 당연히 주제도인 사회보험을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죠? 강제적 사회보험을. 보편주의 제도인. 선별주의를 강조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사회보험에 6대 기본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또 중요한데요. 기여의 균일화. 그 다음에 급여의 균일화, 급여의 적절성, 대상 분류하고 적용 범위 포괄, 행정 통합. 6가지인데 이거 외워야 하는데요. 저하고 한번 외워볼까요? 자, 이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죠?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여금을 내야 돼요. 자, 기여금을 내야 하는데 기여금을 거둘 때, 보험료를 거둘 때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걷어요. 똑같이. 그래서 기여의 균일, 정액 기여. 알았죠? 정액 보험료를 받았죠. 정액 보험료. 똑같이 걷어. 똑같이 걷었으니까 똑같이 줘. 그래서 균일 급여, 정액 급여가 돼요. 근데 똑같이 주더라도 적절하게 줘. 그래서 급여의 적절성, 충분성. 그리고 대상을 6개 집단으로 분류해요. 그리고 위험은 모두 다 포괄해요. 그 다음에 행정은
통일해요. 이렇게 외우세요. 알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해요. 왜? 그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니까. 거기 이제 기여의 균일은 우리는 지금 보험료 소득 차등부가 재산, 소득 차등부가인데 근데 여기서 베버리지 보고서는 차등 기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균일 기여.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균일하게 보험료를 걷게 되면 고르지 않아도 되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또는 소득 재산 수준 따라서 이렇게 차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과하지 않아도 되니까 보험료 징수 관련해서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급여의 균일. 우리는 지금 소득비례급여거든요. 자, 이해를 할 때, 자, 소득비례급여는 자,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합니다. 보험료를 많이 냈으니까 나중에 받을 때 받는 급여가 많아져요. 그래서 그걸 소득비례급여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소득비례급여.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 똑같이 준다고 돼 있어요. 차등급여, 소득비례급여 우리가 익숙한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알았죠? 조심하시고. 예. 그 다음 마지막 거기 6번의 행정을 통합화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행정비용, 운영비가 낭비가 최소화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조합주의 운영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통합이 되었거든요. 99년에. 그래서 2000년부터 통합 실시됐는데 행정을 통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꺼번에 다 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여러 개의 조합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행정비가 절감되는데 이거 지금 그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행정, 운영비 절감. 자, 그리고 이 사회보장의 성공 3대 전제. 아동수당, 가족수당. 자, 우리나라 아동수당법이 없다가 이제 2018년에 제정돼 가지고 이제 시행이 되었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자, 여기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완전고용. 이 세 가지 외워야 돼요. 세 가지. 자, 그럼 베버리지 선배님은 이 세 가지가 왜 필요하다고 했을까? 왜 필요하다고 했을까? 첫 번째, 가족수당을 줘야 한다라고 봤던 이유는 남성 가장 소득 모델이거든요. 지금 이때는 무슨 말이냐면 남자 가장이 집에서 남자 가장이 돈 벌고 여자는 뭐예요? 집에서 이제 아이들 케어하는 거죠. 돌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남성 가장 소득 모델에서 지금 남자가 밖에서 돈을 버는 건 개인 임금이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수당을 줘야 한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 자, 질병이나 장애는 사후 치료적인 접근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전 예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그 비용을 절감하자라고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고용은 결국 완전고용 된다는 것은 사회보험 대상자가 많다는 것이고 국가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적어진다는 의미거든요. 재정 확보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 확보의 전제 조건. 자, 핵심 이념은 보편주의와 최저생계비의 원칙. 자,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 구빈법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것 1948년 국민부조법 설명했었고요. 지난 시간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골격을 만들어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 우리는 지금은 오늘날 우리가 말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금은 태아에서 천국까지라는 얘기를 해요. 태아에서 천국까지의 보장. 호스피스를 통해서 천국까지 잘 죽고 그 다음에 남겨진 그 가족들과 잘 이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복지국가 팽창기 황금기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사회복지. 설사 전담공무원 지금 준비하시면서 이게 합격하기가 더 용이하니까 이 직렬을 선택하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를 만났으면 제 문화생들이니까 김진원의 문화생이 된 이상 우리 선생님들은 스스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러한 소풍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값어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황금기로 들어갈게요. 1945년부터 1975년 이렇게 딱 잡아도 돼요. 황금기를.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황리끼 여기까지 좀 와야 하는데 여기가 이제 황금기입니다. 이 황금기는 팽창기라고 돼요. 융성기라고도 하고요. 팽창기. 그 다음에 융성기. 팽창기, 융성기. 여기 이제 1945년부터 1975년.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는 복지과 황금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죠? 그죠? 당연히. 예. 자, 이 황금기는 동의의 정치구조, 화해의 정치구조입니다. 거기다가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가 공존한 시기예요, 이 시기가. 경제 성장도 막 됐고, 복지도 막 확대되던 시기예요, 이 시기가. 자, 보편주의 확대라고 되어 있죠? 삼인주의가 주도했고요. 여기 제1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노동자 계급의 영향력, 국제기구의 역할, 시민권 운동이 이제 영향을 줬다라고 되어 있고, 국민국가의 강화, 중요합니다. 2010년 보호직에서 이걸 이제 복지국가 위기기다 집어넣었어요. 국민국가 강화는 복지국가 위기기가 아니라 복지국가 황금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국민국가는 제 오른쪽에 넣어놨는데 국가가 가장 강력하게 개입했던 시기예요, 이 시기가. 국가의 전 영토, 전 국민에게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 이게 이제 국민국가입니다. 자, 자본주의 대공황. 경제 성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요. 그 복지도 확대되었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대호황입니다. 경제 성장이 되게 된 것은 이제 포디즘이 영향을 주었고요. 소품종 대량 생산이죠. 소품종을 아주 대량으로 찍어내는. 그다음에 이제 완전 고용.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과 이 테일러주의가 결합된 게 포디즘이에요. 그다음 이제 뭐 거기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뭐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인플레이션 안정. 그다음에 이 황금기 때 중요한 것이 오른쪽에 보면은 자, 미국에서 이 황금기에 존슨 행정부가 빈곤과 전쟁 벌입니다. 자, 위대한 사회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목표로 해서 빈곤과 전쟁 벌이는데 이때 만들어진 제도 중에서 그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케어가 있어요. 자, 이거 메디케이드는 제가 한번 어디서 봤어요? 차려적 복지제도에서. 그죠? 예, 그 표에서 봤었습니다. 이건 의료보호로 번역하고요. 그 다음에 메디케어는 의료보험으로 번역하는데 참고로 이게 1965년에 도입됐거든요. 이 1965년 어디에? 여기. 그러니까 이 미국의 사회보장법 1935년에 제정된 거 있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된 것이 이쪽으로 추가가 돼. 추가가 됩니다. 뭐가? 1965년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추가가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넘겨보자 이제. 이제 복지국가 위기기로 가겠습니다. 복지국가 위기. 복지국가 축소기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황리기, 황금기. 여기다가 위기기. 여기 이제 복지를 축소하려고 했던 축소기입니다. 축소기. 알았죠? 여기. 여기 1975년 이후에 약 30년간 맹위를 떨쳐요. 누가? 신자유주의가. 이건 신자유주의 주도거든요. 신자유주의. 그럼 이제 여기는 제1의 길. 그죠? 여기가 제2의 길. 여기가 삼인주의가 주도했고 얘는 신우파가 주도합니다. 이 신우파는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얘기해요. 알았죠?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에 복지국가 위기기는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 이게 몇 차례 나왔어요. 경기 침체, 그 다음에 국가재정 위기, 그 다음에 관료 행정기구의 팽창과 비효율성, 정부 실패를 얘기하죠, 그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포디즘적 생산 방식의 비효율성,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죠? 우리는 지금 누가 입는 옷 잘 안 입으려고 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욕구가 다변화되었고, 그래서 이제 소품종을 대량 생산했던 포디즘이 아니라 다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포스트 포디즘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독점 자본주의 축적과 정당화 간의 모순. 거기 이제 미음은 이게 신마르크스주의론, 독점 자본주의론에서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알죠? 이게 복주가 발전 이론인데 거기서 이제 뒤에 공부할 거예요. 뒤에서. 자, 그다음에 합의의 정치 구조가 아니라 이제 그 합의가 균열됩니다. 화해가 노동, 국가, 노동, 자본, 화해가. 자,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약화.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대. 특히 이제 거기 신우파,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득세한 건데요. 이들은 이제 정부 실패를 이제 주장을 하죠. 이제 민간이 제공을 해야 한다. 또는 이제 복지다원주의를 주장해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즉 민영화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공급 중시 경제이론, 그 다음에 복지 비용 삭감, 지출 구성의 변화, 민영화 영리화, 지방 분권화. 그 니은 있죠. 니은이 시험에 나온 것들이에요. 걔들이. 복지 비용 삭감 및 지출 구성의 변화. 그 다음에 민영화, 영리화, 분권화, 신자유주의의 3대 핵심 기조. 그 날개 쭉 봐보세요. 우리가 그 다원화가 복지 다원주의를 얘기하거든요. 복지 다원주의는 민영화라고 했잖아요. 그거 이해되죠?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분권화. 지방 분권화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이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예. 즉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거. 시장화는 영리화라고 하는데요. 시장화, 상업화라고 돼요. 거기다가 시장화가 상업화예요. 상업화. 알죠? 이게 영리화입니다. 그죠? 민영화는 아까 지금 다원주의 얘기했는데요. 순수 민간이 누구죠? 영리잖아요. 영리. 그죠? 순수 민간이 영리. 민영화와 지금 다 맞물리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지다원주의, 거부감과 복지의 혼합경제, 복지다원주의 나와 있고요. 자,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죠? 사회복지 재정 지출을 축소하고. 자, 선성장, 후분배 논리입니다. 그죠? 선성장, 후분배. 예. 지금도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 먼저 빵을 키우자. 그래야지 나눠 먹을 것들이 많다. 이 빵을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빵은 키워졌는데 분배 문제입니다. 분배 문제. 자, 그 다음에 적하이론, 트리클 다운 효과. 자, 이거 지금 낙수 효과인데요. 낙수 효과. 자, 1급 시험에서는 이게 낙수 효과로 시험에 나왔어요. 트리클 다운. 위에서 먼저, 즉 대기업에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대기업이 더 일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서 하면, 그러면 거기에 영향이 그 하청 기업들, 그 밑에 기업으로 흘러 떨어져 내려간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트리클 다운 효과, 낙수 효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위에다가 들이부어서 밑에까지 그 떨어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밑에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잖아요.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그죠? 어떻든 이제 낙수 효과, 즉 트리클 다운 효과 나와 있고, 그다음 이제 복지 효과 위기기의 특징, 선별주의 사회복지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근로연계 복지예요. 일하게 만드는 복지. 그렇죠? 일해야 주는 복지. 일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는 복지. 그게 바로 근로자 연계 복지예요. 자, 그다음에 혼합경제와 포디즘 생산체계가 붕괴되고 전후 합의 붕괴되었고, 그죠? 자, 그다음에 노동연대는 약화되었고요. 그다음에 세계화. 이 세계화는 아까 그 복지효과 위기의 원인에 세계화나 냉전체제의 붕괴나 복지혼합이 들어가지 않는 OX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왜냐하면 세계화는 신자유주의 정책이긴 하지만 이건 90년대 정책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결과보다 뒤에 나와야 돼. 시간적으로 앞서야 돼요.
근데 지금 복지국가 위기는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줌에 영향이 나와줘야겠죠. 원인이면. 그죠? 그 뒤에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냉전체제 붕괴도 구소련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독일이 통일된 것도 그 이유기 때문에 원인이 될 수 없고, 복지혼합도 이제 복지국가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그 원인은 아닙니다. 근데 그 세계화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교정직 특채에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거 다 장벽을 철폐하고 그 세계화로 인한 특성이 있죠. 25페이지 제일 위에 보니까. 자, 그 참고로 거기 24쪽 그 날개 쪽에 보면 지방정부 역할 변화에, 자,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자, 2020년 그 보직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건데요. 신자유주의 핵심 기조가 아까 뭐였냐면 민영화, 즉 다원화죠. 다원화. 그죠? 그다음 이제 지방화죠. 지방화, 즉 지방 분권화입니다. 제가 아까 지금 연방정부 또는 중앙정부의 역할 대신 이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거라고 지금 설명을 했거든요. 여기. 그죠? 네, 여기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거기 잘 봐보세요. 미국하고 영국이 달랐어요. 자, 미국은 레이건 행정부, 자, 중앙정부 기능을 약화시키고 지방정부와 민간 부문의 기능을 강화시켰습니다. 어디는? 미국은. 알았죠? 근데 영국 대처의 경우에 지방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오히려 했다.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의 상대적 영향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거기 지방정부를 노조의 영향력보다는 자신들이 집권한 중앙정부의 관할 아래에 위치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유주의는 무조건 이제 핵심 기조가 이제 지방정부의 역할을 무조건 강화했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 이게 시험 2020년 보직 문제를 풀어야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이거 무료 우리 기본 인문 강의에서도 거기는 이제 지금 다 보고 오셨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안 봤다면 무료 그 기본 인문 강의 들으세요. 제발 들으세요. 제발. 시간 없다고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들으세요. 빠르게라도 들으세요. 그 문제랑 굉장히 책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니까 조사론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 인문 기본이라고 해서 뭐 수준이 낮은 게 아니고 깊게 공부하면 있고 깊게 내용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근데 그 문제 그 질문도 주셨는데 네이버 카페에다가 어쨌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또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25쪽으로 와서 그 날개 쪽에 보면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에서 1996년 복지개혁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복지개혁법은 이게 지금 클린턴 정부예요, 미국에서. 근데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가 AFDC인데 AFDC가 이제 탐프로 바뀌게 됩니다. 근로연계복지의 일환이에요. 일을 해야지 주는 복지. 그거 그냥 그 정도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국가 이제 재편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이 재편기까지 보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내요. 이제 이 재편기는 여기가 정이라면은요, 제1의 길 정. 자, 여기다 적을까요? 여기가 정이라면,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로 등장한 거죠. 여기가 제2의 길이. 요거를 얘들을 묶어버린 거예요. 묶어버리기서 합해버린 거. 합해버린 것이 바로 제3의 길이에요. 재편기가 바로 이제 제3의 길인데, 근데 이걸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거기 이제 그 25쪽 그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재편기 3번 보면 제숍이 나와요. 이 제숍이라고 하는 학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재편기 때
슌페테리안 근로연계 복지국가로 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재편계. 근데 에스펜 앤더슨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재편계에서 이제 어떻게 가고 있냐. 세 가지 길로 가고 있다. 그게 바로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그 다음에 삼인주의 복지국가 이렇게 세 가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에스펜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론은 어디서 공부해요? 복지국가 유형론에서 공부할 거예요.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건데 그것도. 알았죠? 그러니까 그 학자마다 재편기와 관련해서 각 나라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요. 근데 이제 제숍의 슌페테리안 워크페어 체제, 즉 근로연계 복지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 정리를 해놨고, 어떻든 이제 재편기에는 생산 체제가 변화됩니다. 이 포디즘에서 포스트포디즘으로,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로 바뀌게 되고, 노동시장과 한마디로 생산 라인이 옛날에는 한 생산 라인에서 그냥 줄창 하나를 찍어냈으면 됐는데 이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제품들을 찍어낼 수 있게끔 돼줘야죠. 노동시장은 유연화되었고 소수 숙련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상당히 이질적인 집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말은 노동자 연대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알았죠? 노동자들의 연대가. 이 노동자들의 연대가 중요한 이유는 복지국가 발전 이론의 이제 사회 민주주의 이론, 즉 권력 자원 이론에 의하면 노동자들의 정치적 세력화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자기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국회에 만들고 의회에 만들고, 그리고 그 정당에 몰표를 줘가지고 유권자들이니까 노동자들은, 그래서 이제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당과 같은 이런 정당들, 진보 정당이 집권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다음에 그 노동당을 통해서 복지를 확대시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이제 복지국가 황금기 때 이 권력자원 이론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실제 설득력이 있고, 복지국가 황금기 때 대부분의 복지 선진국들은 복지가 확대됐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반 중에 하나가 바로 노조가 강할 때, 강성 노조일 때 발전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노동자 계급들의 연대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베버리지 케인지안 복지국가 체제의 기반이 이제 흔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슌페터는 워크페어 체제로 오게 되는데, 이 슌페터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이제 뭐 기업가 정신을 뭐 중요시하고 했는데, 어떻든 이제 이 그 슌페터의 경제 이론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 슌페터의 경제 이론을 기반이 되고 있는 근로연계 복지입니다. 자, 거기에 국가 개입이 수요보다 공급 측면을 중시하고, 사회복 정책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국가 경쟁력을 위한 비용 부담의 감소와 연결되어 있는 국가. 자, 근로연계 복지 정책의 특징. 이거 신자유주의 정책이에요. 알았죠? 신자유주의 정책. 이래야지 주는 복지. 근로연계 복지는 다른 말로 하면 근로조건부 복지, 근로강요 복지예요. 그래서 거기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로요인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일하게끔 만드니까 취업 우선 전략,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직업 훈련, 어떻게든 일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자활지원 사업도 근로연계 복지 정책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에다가 이제 베버리지 케인지안 복지국가와 슌페터리안 근로연계 복지국가를 비교를 해놓긴 했는데 그냥 참조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최근에 이제 노동 중심적인 복지국가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나라 이제 기본소득 논의가 있었고, 특정 정당 후보가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이걸 하겠다라고도 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집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걸 논의가 그렇게 활발하게 지금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자산조사나 근로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주기적 현금급여인데, 이 기본소득의 특징이 아닌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편성, 무조건성, 그 다음에 개별성에다가 다른 걸 집어넣어가지고 틀리끔 나왔습니다. 그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그냥 그 다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강의를 또 마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말 중요한 것들 지금 다시 한번 또 정리하시면서 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 선생님들 정말 잘 하셨어요. 알았죠? 네, 그레이. 네, 정말 잘 하셨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해주세요. 스스로. 알았죠? 자꾸 스스로한테. 자, 그러면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